만드시고요. 마지막 문장은요, 귀결입니다. 즉,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대답이에요. 나 이거 설명할 거다. 그건 이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예시는요, 얘를 내기 위한 하나의 설명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시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뭐라고? 중세 국어에서 애셔가 주격조사로 쓰인 경우가 있다. 이들은 현대 국어에서로 이어지는데, 자, 이거는 뭐예요? 차이예요? 연결이에요. 연결. 이렇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나온다 이거죠. 그러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국어의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일 때는 에서 앞에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유적명사는 올 수 없다. 뭐가 오고 뭐는 올 수 없다. 뭐죠? 조건, 제약입니다. 조건과 제약은 표시해 놓은 거죠. 야, 이거 나올 것 같지 않아? 조건과 제약이니까. 내가 이거 기술 질문에서도 조건과 제약 나오면 다 체크해 놓고 표시하고 머릿속에 책갈피를 꽂아 놓든 북마크를 설정해 놓든 하라고 했죠. 아니면 간단히 옆에다가 써놓는 겁니다. 뭐에 조건과 제약 이렇게 무조건 나온다고 선지에서. 자, 부사격조사에 서가 붙은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인 것처럼 부사격조사 깨에 서가 붙은 깨서도 주격조사로 쓰인다. 얘들아,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건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니까 넘어갈 수 있잖아. 그치? 주격조사에 깨서 있는 거 모르는 사람? 높임의 유적명사에 쓰이죠? 이게 배경 지식이 부합되는 부분이라고. 저 앞에 부분 말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지었죠. 네, 마무리를 지었고, 자, 11번을 그러니까 풀 때 너희가 왜 오래 걸렸고 나마저도 오래 걸린 이유가 뭐냐면, 잘 봐. 중세국어에서 애 앞에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게 누구도 답을 1번으로 찍고 넘어간 애가 많지 않았다는 거야.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그 친구는 문제 푸는 센스도 좋은 거야. 물론 문법을 잘할 확률도 높지만. 자, 뭐예요? 중세 국어에서 애 앞에 명사래요. 자, 우리 머릿속에 기억나죠? 중세 국어는 애나 에서나 뭐였어요?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렸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선지를 봤을 때.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맞잖아. 왜 둘 다 되니까 왜 맞지. 그냥 그렇게 풀고 1번 찍고 넘어갔으면 돼. 그게 판단력이고 그렇게 푸는 애가 잘하는 거야. 선생님은 근데 왜 못 넘어갔어요? 2번으로 가버린 거죠. 뭐예요? 멀었지 아직. 이해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야. 왜? 나도 이걸 보면서 너희 수준에서 처음에 이해했었거든. 근데 답을 맞춘 이유는 뭐예요? 시간을 많이 투자했죠. 그 대신 내가 괜찮았던 이유는 뭐예요? 문학에서 줄였던 거지. 근데 우리 친구들이 왜 안 괜찮았어? 문학에서도 허덕인 거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현대국어에서 애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애에서, 야, 얘들아, 어디에서 지금 앞에 다 봐봐. 1번부터 5번까지 중세국어, 현대국어 이렇게 다 말해주지. 1번가, 2번가, 1번 문단, 2번 문단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고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야, 이거 항상 비문학에서도 묻는 코드 아니야? 이게 아직도 비문학으로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해되시죠? 야, 현대국어에서 애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 붙을 수 없다? 이건 그냥 서울에서 예시만 만들어봐도 쉽게 넘어갈 수 있죠? 센스를 발휘하세요. 아니면 찾아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예시로 판단하는 겁니다. 문법은 이런 속도전이 중요하니까. 3번 틀렸어요. 그쵸? 틀린 말이죠 그냥. 현대국어에서 4번 현대국어에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에셔에서 셔는 지점의 의미를 나타낸다. 얘들아 4번 보고 또 애들 왜 뇌절와? 또 찾아 헤맨다고. 또 찾아 헤매 근거를. 빨리 판단해야 돼. 1번에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부터는 우리는 뻘짓을 하는 거죠. 자, 봅니다. 왜 근데 얘가 어렵잖아? 왜 어려운 줄 알아? 얘가 뭐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얘가 뭘까요? 줄인 거? 얘가요? 없는 정보예요. 또.
지금 셔에 대한 정보 있어요, 없어요? 이 글에서 셔가 뭐다 없어요. 또 이걸 만들어내. 네가 또 셔 있어, 셔. 근데 나중에 분석할 때는 없어. 이게 네? 음. 아, 그쵸. 활용이 이셔를 결합해서 줄어들인 셔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이셔고, 그치? 그 이셔가 뭐가 된다고? 현대국어에 있다라는 그건 있죠. 근데 그게 지점의 의미라는 말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없는 정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없는 정보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넘어가면 12번은 쉬웠던 문항인데 이게 오답률이 되게 높았죠? 왜? 11번에서 이미 털릴 대로 털리고 12번을 봤는데 어때요? 막 이제 이때부터 뇌절이 온다고 막. 근데 잘 봐. 이거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1번 선지 보고 기억 보고 판단하고 이러면 되잖아. 차분하게. 근데 차분하게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분해지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너희 이거 그냥 앞에 질문 없이 물어보잖아. 다 맞출 수 있어. 아, 이거 당연히 장소죠. 누가 이걸 주어라고 생각해. 근데 이거를 왜 못 풀었다? 지문이 만들어낸 압박감에 완전히 이상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를 또 근거를 찾으러 가잖아요. 겁나 헷갈려요,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얘들아, 정신 차려. 장소잖아. 부사격 조사 아닙니까, 그냥. 1번 부르고 넘어갔으면 됐어. 내가 왜 8분이 걸렸냐면요. 11번에서 한 5분 쓴 것 같아. 왜? 틀리면 쪽팔리잖아. 나는 너희는 대학교까지만 나는 쪽팔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지. 근데 12번부터 15번까지를 빠르게 풀었다고. 왜? 난 틀려도 어차피 뭐 이제 잃을 게 없으니까 오래 걸렸으면 그냥 빠르게 푸는 거죠. 근데 1번 선지를요, 너희가 근거 찾으면서 풀면 안 됐었다고. 이거를 그냥 문법 문제잖아. 그냥 부사격 조사다. 해설이 이게 부사격 조사다. 해설지 봤더니 납득. 부사격 조사를 맞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이 지문이 너희를 그만큼 정신없게 만들었다고. 지문 내가 읽는 거 가르쳐줬죠? 이제 배웠어, 그치? 수천 번의 연습을 통해서 너희가 그걸 네 걸로 만들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강의를 자꾸 듣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진 않죠. 하지만 내가 그걸 진짜 해냈을 때 여러분들이 성과를 얻는 것이다. 강의는 그거를 너희가 희미해졌을 때 이렇게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이제 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고 13번. 자, 이거는 좀 여러분들 손 좀 들어봅시다. 졸리죠? 지금 몇 시죠? 몇 시예요? 3시 5분이라고요? 잠깐만. 빨리 갈게. 13번 같은 경우는 넘어가도 좋을까요? 이게 자, 이것만 말하고 갈게요. 이거 좀 여러분들 오개념이 있는 것 같아. 질의응답을 받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몰라.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설명을 잘만 듣는 것 같아요. 자, 의문의 변동의 유형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의문의 변동이에요, 이게. 근데 자음분 단순화와 음절의 끝쓰리 규칙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시죠? 교체 안에 뭐가 있어? 그치, 그쵸. 음절의 끝쓰리 규칙이 있고, 탈락 안에 뭐가 있어? 이거 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 이거 옛날에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바뀌었어요. 원래는 자음분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같이 봤다고. 근데 바뀌었다고. 바뀐 거는 무조건 내겠지. 그래서 주구장창 10년 동안 내고 있는 거야, 그 문제를. 이번에 또 나온 거지.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착각해버린 거야. 그것도 꽤나 공부 잘하던 친구였는데
이거 두 개 다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야. 무슨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했대. 아니지. 다르다는 걸 설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아이가 잘못 착각한 것 같아. 선생님들이 그걸 착각하실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만 구분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음분 단순화는 탈락, 음절 끝을 규칙은 교체. 넘어갈게요. 자, 14번. 야, 이거를 내가 그냥 풀었는데 너희는 이걸 읽고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 오는 거야. 뭐가? 뇌절이. 자, 이거 좀 근데 문제가 안 좋았던 게 직접 구성 요소를 이렇게 설명하면 누가 풀어? 그냥 이랬으면 되는데 직접 구성 요소라는 건요. 직접 구성 성분. 이거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서 많이 봤었어요? 이거 기출에서 이미 수없이 나와서 민물고기 기억나시죠? 민물고기? 기출 분석 하셨죠? 그 민물고기 그 문제에서 나왔잖아 이미. 어떤 단어를 둘로 나누었을 때 쪼개진 가장 최초의 두 부분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어근이 어떻고 어간이 어떻고 이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 멘탈이 나간 거지. 어근과 어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전미사와 어미에 대한 구분이 안 돼 있는 거라고. 자,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냐면 단어 형성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문법에서. 이거는 그냥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돼. 단어 형성의 파트에서는요. 어근, 어간, 전미사, 접사, 어미를 구분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그래서 뭐 하시냐면요. 얘네를 다 형태소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선지든 예문이든 뭐든 형태소 분석을 끝까지 해. 그래서 못하겠으면 물어보라고. 너희가 떠를 잘 들어. 떠 넘기다 할 때 떠를 있잖아. 뜻 플러스 어로 해석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이번에 그 문제가 핵심은 아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떠가 정미사인지 어근인지 어미인지를 모르잖아. 이게 접두사인지 어근인지 왜 몰라? 구분 방법을 몰라. 접두사와 어근, 접두사와 관형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지 모르는 건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형을 만들어 보는 거야 얘들아. 기본형이라는 건 어미 다를 붙여보는 거다. 떠다 있어요 없어요? 떠다 또 있다고 하지. 한국인이잖아. 떠다 찌야찌야조 이런 거 아니잖아. 떠다라는 건 없어. 떠먹다 있잖아요. 아니 그럼 떠먹다잖아. 떠다가 아니라 그럼 얘는 떠다가 없잖아. 그럼 무조건 분리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야. 가능성을. 뭐가 있어요? 뜨다가 있죠. 어가 붙으면요. 유탈락이 일어나면서 떠가 되겠죠. 뜨 플러스 어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뭐야? 어간이잖아. 어간은 뭔데? 어근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 어간은 어근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또 어디 가서 막 그때 국어쌤이 어간이 어근이라고 했어. 내가 언제? 어간과 어근은 엄연히 달라요. 관점이 다르다고. 그건 아예. 기본형을 붙여봐. 기본형을 만들었는데 그 기본형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무조건 분리된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문제를 풀어볼게. 내리쳤다. 내리쳤다 분석해보자. 야, 이건 다 선생님들이 해주셨겠지? 그래도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줄게. 내리쳤다. 내, 리, 치, 맞아. 원래 이런 거 다 이렇게 붙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지적 구성 요소 성분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 선생님 전 내리치 어따로 바꾸고 싶은데요. 왜요? 굳이? 내리치 어따라고 말하면 이 어따가 되게 애매해지지 않나? 이 어시 뭔데? 손 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시 뭐예요? 과거시제 선언화음이에요. 어떤 단어가 어미부터 시작합니까? 어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돼? 셋이라고? 마음이 조급해졌어. 자, 이게 어간이고 얘도 어간이죠. 근데 뿌리가 되죠. 단어의 뿌리가 되죠. 왜? 내리다, 치다가 가능하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각의 어근인 겁니다. 근데 이 어근은 몇 개예요? 한 개로 요소가 구성되겠죠? 내리다니까? 내다와 리가 합쳐진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가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 늘어날 거라는 거야. 이 말을 들었는데 정말 어렵잖아? 내가 형태소 분석을 살아가면서 안 했다는 소리니까 이제 기출에 있는 형태소 분석을 싹 다 하잖아? 이런 문제 맞출 수 있어. 자, 떠넘기다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떠넘기다는 말 그대로 똑같은 논리로 넘기다가 되는 거죠. 근데 다는 무조건 분석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 어미니까. 그럼 넘기까지가 어간이고 떠가 어간인데 이 넘기도 넘다가 있잖아요. 넘기다도 있지만 넘다도 있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선생님 내다도 아까 보니까 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게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해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넘기다도 한 번 더 나눠지는데 얘는 어때요? 그쵸? 뜨가 되죠. 뜨. 한 번 더 넘겨도 뜨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서 어간을 보면 떠넘기까지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이 어미는 구성 요소에서 빠진다고. 내가 이거를 나중에 알고 애들이 엄청 헷갈렸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이렇게 분석한 애가 있을까 봐서. 그럼 4개잖아, 3개가 아니라. 근데 답은 2번이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문제가 안 좋았다는 게 어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어미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든지 뭐 접사랑 어근만 단어 형성법에서 포함한다든지 이런 어떤 제약을 명확하게 설명해 줬어야 됐는데 이 어미를 빼야 될지 안 빼야 될지 말을 안 해주니까 애들이 틀리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좋지 않은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조금 부족했다. 제약을 좀 더 주지. 어쨌든 3개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중요한 건 내가 이거 형태도 분석해주고 그런 건 니네가 혼자 해보고 모르겠으면 질의응답하시고 중요한 거는 너희가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문학으로 가기에 앞서서 비문학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비문학이 좀 더 어렵고 좀 더 시간이 걸리니까 비문학부터 하고 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문 지문으로 넘어가시면 자, 인문 지문에서 지금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자,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고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가 있어야 되는데 인문 지문에서는 어떤 글이 많냐면요. 주장과 근거가 서로 대립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쵸? 학자가 나오면 이런 이론가들의 견해가 대립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조가 나오면요 그 사조 역시도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건 뭐냐면 대립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조금 세련된 말로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항 대립은 반드시 범주화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거를 잘해야 인문지문을 잘할 수 있어. 이게 익숙할 거야. 이해되시죠? 아니야? 이게 뭔지 그럼 구체적으로 말해 드릴게요. 자, 이제 들어가면 그래서 이 범주화라는 건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범주화라는 건 뭐냐면 결국 뭐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눠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주화는 기준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준끼리에 대응되는 사고를 계속 이어가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표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정리하기 제일 좋은 건데 문제가 하나 있지. 뭐가 문제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는 방법이 도식화야. 표를 그릴 수는 없지만 지문에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다른 것은 다른 것끼리 표시할 수 있죠. 인문 지문은 이걸 잘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제 보여줄 거야. 자, 가자. 그랬을 때 자, 1번 문단부터 보면
자,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 1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은 천천히 차근차근 읽는 거지. 역사가는요 불가능하대요. 뭐가? 이미 지나간 역사를 만나는 게 너무 당연하죠. 당연하게 넘어가시면 돼. 자, 두 번째, 그래서 자, 평가원 글은 좋은 글이 아니다. 무슨 글이다? 좋았던 글을 생략한 글이다. 뭐가 생략됐어? 뭐가 생략됐어요? 두 번째 문장과 첫 번째 문장 뭐 넣어서 읽어야 돼? 이게 자동으로 돼야 돼, 얘들아. 뭐가 생략됐어?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됐잖아. 앞문장과 뒷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야지 유기적 독해를 하지. 그래서 역사가는 사료라는 것을 매개로 과거와 만난다. 사료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내가 과거로 갈 수는 없어. 가고 싶지. 내가 역사 가면 조선시대 가고 싶지 않겠어? 가서 아래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진짜 궁금하고 내가 발음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 세종대왕한테.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료를 본다고요. 그래서를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서 내가 이제 계속 이런 거 생략된 걸 말해줄 건데 나중에 그걸 다 붙여서 읽어봐. 이 글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고. 이게 비문학의 관건이야, 여러분. 그게 자동으로 되는 놈들이 당연히 글을 잘 읽겠지.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그냥 야, 유기적 독해 하자. 그럼 유기적 독해가 돼요? 안 된다고. 그렇지? 그럼 가자. 그래서 사료는 자, 이제 사료가 중요하니까 사료가 반복되고 있잖아. 반복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사료가 우리가 이제 왜 중요한 줄 알아? 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편이거든. 그래서 사료는 이 글의 핵심이라고. 이걸 무슨 막 방법이 되고 있으니까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지. 핵심 화제인 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보면 사료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가 중요하다고. 왜? 이게 특성이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대? 그래서 역사학이 학문이 될 수 있대. 나는 이걸 읽고 이런 생각까지 갔어. 잘 들어. 아,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함을 추구하겠구나. 그런 와중에 학문이라는 게 발전하겠지. 그럼 그 완전하게 하려는 방편이 무엇일까까지 생각이 가야 된다고. 이게 스펙이야.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못 풀진 않으니까 이 정도 사고를 글을 읽으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걸 내가 분석했다고 넘어갔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반성하고 해보라는 겁니다. 됐죠? 간다. 자, 그 불안정성 때문에 역사학이 학문이 될 수 있으며 역사는 끝없이 다시 서술된다. 역사는 다시 서술된대요. 누구로부터? 역사가로부터. 지금 뭐가 또 생략됐어? 주어가 다 생략됐지. 얘들아, 이거 살려서 읽어야 돼.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한다는 소리잖아. 사실이 아닌 역사를 연구해서 만들어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팩트는 없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생각이 미쳐야지 독해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이걸 무슨 어떻게 표시하고 밑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생각을 못했으면 이 글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넘어갈게.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되지 않느냐. 매개라고 읽을 거야? 뭐라고 읽을래? 사료라고 바꿔 읽어야지. 동어치와 반복되는 단어는 필자로 하여금 지치게 하기 때문에 우수한 그 필자는 동어치 안에 쓰는 겁니다. 말이 안 나와. 자, 그래서 사료의 불완전성은 그래서 역사학은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되지 않는 과거와 만날 수 있다면 역사학의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고,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자 별표 한번 쳐볼까? 내가 이런 거 뭐 필기하라고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여기에는 주목해. 진짜 오늘 비문학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중 하나야. 전통적으로. 야, 이 단어를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면 진짜 그 친구는 올해 국어 진짜 잘할 거야. 이거 어디에서 본 단어야?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슨 말 할지 예측이 가능한 사람. 빨리 끝내줘. 그냥 나가도 돼. 수업 듣다가. 나는 얘랑만 해도 돼. 왜냐면 얘를 올리는 게 주 목적이거든. 빨리 이 학원을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어. 빨리 이 학원을 그래서 더 좋게 만들어야지. 정통적으로가 나오면 2020 6월이 생각이 나야지. 개소리 소리.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너 이거 6월 평가원 올해 경제지문에서 첫 번째 글자 정통적으로 기억이 안 나. 혹시 6월 갖고 온 사람은 경제지문 보면 정통적인 통화 정책은 이러고 있어. 얘들아, 정통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칭적 사고라는 걸 해야 돼. 정통적인 게 나오면 반드시 현대적인 게 나오고 중세국어가 나오면 현대국어가 나오는 법이야. 이게 2020년 6월에 왜 더 중요했는 줄 아니? 끝내 이 글에서 정통적인 것만 설명했단 말이야. 보기에서 현대적인 걸 냈잖아. 근데 그게 구별이 안 돼, 우리 애들이. 정통적이든 현대적이든 공통점이 있지 않겠니? 근데 6월이 지금 너희 좀 봐준 게 얘는 현대적인 게 나오거든? 6월과 9월에서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뭐라고? 대칭적 사고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정통적인 게 나오고 6월 달에 보기 문제에서 현대적인 것을 냈을 때 그게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통화 정책을 읽어낸 애가 한 명도 없으면서 그 선지를 찾아서 풀려고 했다고. 수능 때 똑같이 또 물어볼 거야. 분명히 이거 나와, 대칭적 사고. 근데 니네 또 똑같이 당한다고. 일단 딴 거 다 잊어도 되는데 정통적으로라는 말이 나왔을 때 현대적인 것을 찾아서 읽으려는 노력을 해라. 이거 못 해내면 대칭적 사고라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 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정통적으로 문헌 사료를 주로 활용해 왔다 이랬어. 중요하죠? 정통적으로는요. 문헌 사료래요. 얘들아,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말해줄게. 이게 사료에서 지금 시작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나눠질 거잖아. 이게 정통적으로는 문헌 사료가 있으면 현대적으로는 뭐가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문헌 사료를 여기에다 니네가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야, 그러면 당연히 말은 안 했지만 뭐가 생겼어 지금? 이런 걸 뭐라고 해? 범주라고 해. 상이어 하이어 아니야? 문법적으로도 배웠지? 하이어는 상이어의 특성을 가져 안 가져? 가져. 선지는 이렇게 구성된다고. 질문에서는 사료에 대해서 막 특징을 설명해. 그리고 얘에 대해서 물어봐. 문헌 사료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얘들이 얘로 가. 근데 이 설명은 저 위에 있거든? 그러면서 못 푸는 거야. 아니 당연히 갖고 있지. 얘가 갖고 있는데 얘가 왜 안 갖고 있어? 이 사고 상이어와 하이어 범주화가 안 되고 범주화가 잘못되고 머릿속에 이런 어떤 수용도가 그려지지 않으면 너희가 이걸 헷갈리게 물어보잖아. 찾아서 풀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미 끝난 거야. 그런 싸움이. 비문학은 있잖아. 다 읽었으면 이게 적어도 그려져 있거나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그 특성을 갖고 있으면 얘도 갖고 있는 거고 얘의 특성은 얘가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걸 헷갈리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과 이런 어떤 대칭적 사고 이 두 가지가 이 지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것이야. 평가원은 그걸 말했다고. 그 메시지를 못 읽었는데 넘어가니까 계속 똑같이 쳇바퀴 돌리듯이 공부가 되는 것이지. 이해되죠? 자, 계속 갈게요. 자, 정통적으로는 문헌 사료를 주로 활용했어. 그럼 난 이렇게 읽어. 그럼 현대적으로는 문헌 사료가 아니라 무엇일까? 간다. 그러나 유물, 그림, 구정 등 과거가 남긴 흔적은 모두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하, 전통적으로는요 얘만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선 그림이나 뭐 다른 문학 작품이나 이런 다른 주변적이고 사변적인 것까지 그 범주를 확장했겠네 라는 사고가 써져 있지 않지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
야 이게 당연해야 돼. 이거를 막 당연히 연습을 해야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대요. 뭘 노력하겠다는 거야? 이제 전통적인 거 없잖아. 이제 전통적인 사람들 아니잖아, 이 사람들. 그러니까 문헌 사료 외에 이 그림 같은 거 보면서 새롭게 만들어내겠다 이거야. 아까 위에서 그랬잖아. 역사가들은 새롭게 만드는 애들이라고, 역사를. 맞지? 이게 그냥 이해가 된다고. 발굴을 하기 위해 노력해요.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들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중요하게 여겨졌던 자료를 새롭게 사료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얘들아, 발굴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했어? 뒤에 발굴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발굴을 구체화했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따라왔니? 따라왔어? 집에 갔는데 지금 얘들아 집중해야 돼. 이제 시작이야. 자, 발굴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그 다음 문장에서. 그럼 뭐가 생략된 거야? 다시 읽어볼게.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구체적 일환으로 라는 말이 생략됐잖아. 아니 이게 유기적으로 안 읽히게 썼으니까 안 읽히는 거야. 니네가 유기적 독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썼어도 이것보단 잘 써. 자소서 이렇게 쓰잖아? 나 뺨 맞아. 미쳤니? 막 이러. 이해가 하나도 안 되게 쓴 거야. 그럼 법지문은? 법지문은요, 심지어 관계도 없는 것끼리 관계를 맺어놓도록 써놨어. 심지어 이건 페이크까지 넣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야, 비콘도 우리가 읽어냈는데 고작 점유 그런 걸 모를까? 그게 아니라 얘네가 장난 아니게 꼬아놨다고.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내일 할까? 집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10시까지 하겠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자, 그래서 그의 구체적인 일환으로 하면서 이게 구체화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러면서 이 발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야. 얘가 곧 발굴이다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갈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심적인 주제로 다루었던 미시사 연구에서 여기 또 뭐가 생략됐어요? 그에 대한 예시로서 예시를 들고 있잖아요. 미시사 연구가요, 결국은 뭐예요? 그 발굴을 하는 일환이라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됐을까? 현장에서? 됐어야 돼. 난 됐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심을 주제로 했던 미시사 연구에서 재판 기록, 일기, 편지 이런 것들이 서사적 자료로 주목한 것도 사료 발굴의 노력의 결과이다. 이젠 이해가 되죠? 문장들이 말끔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나쁜 글이기 때문에 좋게 바꿔가면서 생략된 부분을 채워가면서 읽으셔야지. 이걸 그냥 읽으시면 여러분들 멘탈 터집니다. 2번 문단 갑니다. 2번 문단. 시각 매체의 확장은 사료의 유형을 더욱 다양하게 했다. 또 뭐가 생략됐어? 그 구체적인 일환으로서 시각 매체. 지금 뭐 하고 있어? 논의를 축소해가며 말하고자 하는 핵심으로 다가가고 있지? 논의가 축소된다는 건 뭘 의미하죠? 범주가 작아진다. 즉 얘랑 대비되는 문헌 사료랑 대비되는 현대 사료라고 할게. 그런 거 안 말했지만 지금 얘 특성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쭉 이렇게. 그럼 내가 물어볼게. 영화는 사료의 특징을 갖는다. 맞아, 틀려? 맞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니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영화는 3문단부터 나왔는데 바꾼 거는 1문단에 있어서 기억이 안 나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가 많아? 정보는 연결돼 있는데? 그러면 막 그래. 유대중 선생님이나 그 선생님이 유기적 독해를 못해서 그래. 유기적 독해는요,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생략된 부분들을 너희가 채워가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의뢰껏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어떻게 찾아서 읽고 시험장에서 하겠다고 그걸? 기출 분석이라는 건 그런 걸 채워서 쓰는 것도 기출 분석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글로 만들어 보는 거야. 첨삭을 하는 거지. 됐죠? 영화를
이에 따라 역사학에서 영화를 통한 역사서술에 대한 관심이 잃었고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영화가 사료화됐다는 겁니다. 옛날에 있을 수 없었던 일이겠죠. 왜 문헌자료 최고, 딴 건 다 쓰레기 이랬을 거 아니야. 자,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헌사료의 언어는 이 역사가들은 무슨 역사가? 정통적인 관점에서의 역사가 생략됐죠? 네, 생략된 거다. 채워. 언어는 대개 지시대상가. 자, 이제 문헌사료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뭐가 돼야 돼? 동그라미 치기 시작해야 돼. 왜? 구분해야 된다니까. 이제 범주화가 끝났어. 영화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화는 이제 영화적 특성을 다 세모 치는 거예요. 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 이해되시죠? 유기적 독해와 범주화 그리고 특성은 찾아서 풀어 그냥. 근데 표시해놓으면 더 빨리 찾아지겠지. 근데 다행히도 이 지문은 쉬웠어. 왜 쉬웠게? 니네가 왜 이걸 쉽게 풀었는 줄 아니? 이거 나중에 동그라미 쳐보잖아. 이렇게 된다. 이게 어려운 이제까지의 지문은 이 문단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범주화를 이렇게 나눠줘. 첫 번째 두 문장에서 보통 이게 무슨 표시인지 알겠지?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고 자꾸 이 동그라미 세모가 반복돼. 이렇게 돼. 이게 2017, 18에 많이 있었던 그리고 이런 문단이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니네가 머리 터지는 거야. 헷갈리는 거지. 근데 이 지문은 니네가 표시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 뭐야? 정리를 해줬어. A와 B라는 두 기준을 이렇게 각각 정리를 해줘서 너희가 읽으면 편안하게 정리가 되게 놔둬서 쉬웠던 거야. 너희 독해력이 좋아졌나? 아니? 그냥 그렇게 써줬어. 그러니까 이거 갖고 너희한테 장난질 치는 거야. 진짜 잔인한 놈들이야. 너희를 갖고 논다고. 그러니까 안 돼 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눠야지. 니네가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표시를 해야 된다고. 선생님, 표시는 비본질적인 거라 배웠습니다. 그럼 대학을 오래는 안 되겠다는 소리지. 그치? 본질적인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는 시험만 잘 봐. 그치? 그래서 표시를 하면서 이체적인 독해를 하는 거야. 그럼 표시해보자. 자, 역사가들이 사용하는 문헌사료의 언어는 대개 지시대상과 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이다.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이다. 동그라미죠. 문헌 자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면 영화는 카메라 앞에 놓인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물질성을 둔다. 그 자체로 물질성 드는 거 세모. 즉 영화의 이미지는 닮을 걸로 삶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가 된다.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 세모. 그 다음에 광학적 메커니즘에 따라 피사체로부터 비롯된 영화의 이미지는 그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지표적 기호이기도 하다. 지표적 기호 세모. 이게 다 영화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게 뭔지 이해하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나도 몰라. 관심도 없고요.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영화는 피사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피사체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고양한다. 피사체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 고양 세모. 언어적 서술에 비해 호소력 있는 서술, 언어적 서술에 비해서 호소력 있는 서술 세모. 이거가 선지에서 나오잖아. 영화야. 현대고요. 이게 범주화야. 그냥 이것만 하라는 거야. 너희한테 무슨 영화가 어떻고 예술이 어떻고 관심 1도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3번 그렇다면 이것도 무슨 표지예요? 3문단이 그렇다면 그냥 새로운 것도 말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그러면 영화는 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그냥 새로운 것도 말하고 있죠. 물론 역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연관은 있지만 또 우리는 정보를 정리해야 될 거야. 그치? 그럼 보자.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문제 하나 더 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뭐야? 새롭게 또 항이 분리되네.
기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래서 보시면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는 역사를 해석하고 동그라미,